네, 이번에는 비버의 곡을 하나를 더 들을 텐데요. 아까 비버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곡들, 기이하고 신기하고 재밌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했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술주정뱅이의 음악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즐거운 피들 연주자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저분 왼손에는 지금 이제 피드를 들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 기분이 좋을까요? 취했어요? 얼굴이 약간 코가 약간 좀 빨갛고 지금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죠? 네, 술잔입니다. 술을 마시고 연주를 했나 봅니다. 우리 바이올린은 궁정에서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래하는 농부들 지금 아예 술통에 빠져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도 역시 바이올린, 피드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늘 가까이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는 그때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바이올린, 특히 여기서 이제 피들인데요. 사실 피들은 아까 제가 바이올린의 어떤 조상격인 그 원형을 제공했던 악기이기도 하면서 사실 저 바이올린 전체를 부를 때 그냥 피들이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이제 게르만어에서 이제 피들은 바이올린을 대체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미국의 컨트리 음악, 요즘의 컨트리 음악에서도 기타와 더불어서 많이 쓰는 악기가 바로 피들입니다.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그냥 바이올린을 통칭하는 이름이기도 한데 영화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유명한 지붕 위의 바이올린, 저 바이올린도 피들을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노래하고 피들은 춤춘다. 같은 바이올린이지만 어쩌면 악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저 사람은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피드를 연주하는 거야. 그 차이가 뭘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켤 수 없는 것이 바이올린, 술이 없으면 켤 수 없는 것이 피들. 바이올리니스트는 연습을 빼먹지 않고 피들러는 술을 빼먹지 않는다. 네. 여러분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습니까? 피들러가 되고 싶으세요? 여기 어린이들이니까 모두 바이올린을 연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크면 이런 피드를 연주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바로 그 비버가 작곡한 유머가 넘치는 방탕한 군대라는 곡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곡은 이제 전쟁 바탈리아라고 하는 곡에 들어가 있는 곡인데요. 군인 자체가 굉장히 유머가 넘치는 방탕하다. 왜 방탕할까요? 바로 술 취한 군인의 모습을 연주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버는 지금의 오스트리아, 보헤미아 지방의 작곡가인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군인들이 모였겠죠. 용병도 왔겠고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와서 저녁에 술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음악을 했었지. 또 다른 지역에서 온 군인은 아니 우리 동네 노래가 더 재밌을 걸 하면서 했던 그런 다양한 지방의 민속 음악들 이런 것들을 모아갖고 함께 연주를 하는 그런 묘사적인 장면을 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연주자들이 마치 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비틀거리기도 하고 뭔가 늘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악기로 자신의 취한 모습을 아주 유쾌하고 흥미롭게 연주한 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은
일반 서민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악기였지만 사실은 또 음악의 역사, 음악의 현장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바로 왕궁에서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어떤 절대 왕권을 구축했던 루이 13세, 루이 14세 때 왕이 24개의 바이올린으로 거대한 악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24대의 바이올린 혹은 그랑드 방드는 이제 빅 밴드란 얘기인데요. 이 왕이 특히나 이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지금 이렇게 배치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6대의 바이올린은 마치 지금 오케스트라에 있는 퍼스트 바이올린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6대의 바이올린은 첼로처럼 낮은 음을 내는 바이올린들이 6대가 있고 중간에는 중간 음역대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24대의 어떤 악단, 빅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루이 14세 때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루이 14세는 여러분이 아는 프랑스에서 절대 군주로서 가장 그 찬란한 그런 시기를 보냈던 왕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에르메스도 나오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루이 까토르즈라는 그런 뭐 지갑 브랜드 있죠. 그 루이 까토르즈가 루이 14세입니다. 오늘 이제 주로 나오는 이제 그런 명품 브랜드들이랑 연결이 되는데 사실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그 모든 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태양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태양왕이 특히 이제 발레,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해갖고 그런 발레의 복장입니다. 가슴에 저 태양의 모습도 보이시겠죠? 무슨 왕이 무슨 춤을 추고 발레를 추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왕의 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은 그 당시의 어떤 그 궁정 그리고 왕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가 되겠는데 특히 왕의 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저게 르로아 당스란 말은 왕이 춤춘다. 즉 루이 14세는 음악을 하나의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춤춘다는 왕이 통치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왜 음악이 그러면 통치의 수단으로 여겨졌는가?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그것은 음악은 곧 우주의 조화를 구현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음악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과 춤을 통해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켰고 자신의 그 어떤 권력이 전 유럽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궁정의 프랑스 음악이 전 유럽을 다 커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릴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음악가인데 프랑스 궁정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와 함께 이 24개의 바이올린 악단을 더 강력하게 구축을 하는데요. 원래 이 악단의 이름은 레 벤까트르 비올롱, 즉 24개의 바이올린 빅밴드입니다. 여기에 루이 14세 때에서부터 새로운 이름이 추가돼서 붙는데요. 레 벤까트르 비올롱 디 루아 로케스트르 드 베르사유, 즉 여기서 보이는 루아는 왕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즉 루이 14세가 만든 베르사유 궁정에서 왕의 오케스트라야 이것은. 너희들은 이것을 아무도 따라하면 안 돼. 왜? 태양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처럼 자신의 왕의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단들은 악기수 다 줄여 억압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거꾸로 왕의 오케스트라만큼은 아주 절대적인 지지와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악단은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 향후 한 100년간 이 영향력을 전 유럽에 행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악단의 모습으로부터 연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현대 오케스트라의 구조가 바로 저 왕의 오케스트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바이올린이 왕의 오케스트라를 구축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속에서 바이올린이 왕처럼 군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제1부 바이올린의 기원편을 떠올리면 아폴론과 루이 14세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 아폴론과 태양왕 루이 14세, 둘 다 하늘의 하나뿐인 태양을 상징하죠.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신과 동격으로 격상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또한 음악의 신이죠.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악기 리라가 루이 14세 왕의 바이올린의 기원이 된다는 악기 간의 계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징을 통해 루이 14세는
절대 왕권의 유일한 왕으로 신화적 존재가 되고 리라의 혈통을 통해 바이올린은 왕의 악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이올린이 오늘날 오케스트라에서 왕과도 같은 지위를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당시의 음악을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루이 14세의 음악적 파트너, 음악의 왕처럼 군림했던 릴리의 곡입니다. 그의 곡 중에서 서민 귀족이라고 하는 몰리에르의 희곡과 함께 만들었던 곡이 되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티르크 의뢰를 위한 행진곡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티르크는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족 그 터키인데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터키는 근동지방 저쪽 동쪽에 있는 좀 못 살고 좀 이상한 나라 거기에 있는 우스꽝스러운 음악까지도 프랑스의 음악 속에 편입시키면서 그것을 다시 프랑스화시키면서 전 유럽에 다시 거꾸로 보급시키고 퍼뜨리는 그런 의도로서 작곡이 된 곡이 되겠는데요. 루이 14세의 어떤 당당하면서도 권위에 차고 위험에 찬 모습이 함께 보여지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아까 왕의 춤 같은 데에도 보면은 릴리가 지휘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휘와 얽힌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박 TV 제1편 리코더 편에 보면 릴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거기서 릴리가 했던 지혜의 모습을 제가 똑같이 구현을 해내면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베르사유 궁전에서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는 가운데 그 당시 바로크 시대의 가장 아름답고 위험에 찬 그런 곡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로크 시대의 어떤 정점의 위대한 작곡가 바흐의 곡을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입니다. 콘체르토 협주곡이죠. 주인공이 되는 한 악기가 있고 함께 협주를 하는 형식이 되겠는데 콘체르토라는 말은 원래 경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싸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발전적인 경쟁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작곡가들도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악기들도 자신의 표현력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경쟁하는 모습, 그게 바로 콘체르토의 어떤 탄생이면서도 발전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나 독특하게 두 대의 바이올린이 마치 대화를 나누듯이
원래 이제 콘체르토 협주곡은 하나의 악기가 주인공인데 두 대가 같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이 서로 독주로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전체 협주곡의 형태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을 이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대의 독주 악기에서부터 두 대로 대화를 나누는 콘체르토를 봤는데요. 더 크게 확대되는 콘체르토 그로소의 형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코렐리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스스로가 바이올린에 굉장한 뛰어난 그 연주자이기도 하면서 수많은 바이올린 곡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그 중에서 라 폴리아라는 바이올린 소나타에 딸린 악장인데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곡이 됩니다. 사실 이 라폴리아는 그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스페인 무곡 형식인데 그 말뜻 자체가 광기, 아주 정신이 나간 미친 듯한 그런 아주 격렬한 감정의 표현을 내주는 형식이고 이것이 그 뒤로 무수히 많은 작곡가들이 똑같은 라폴리아들의 어떤 변주곡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도
코렐리의 곡이 가장 크게 인기를 받습니다. 원래 시작은 한국 독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로 만들었는데 특히 그의 제자인 제미니아니가 스승의 곡을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왕의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즉 어떤 형식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내용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더 큰 악단을 위한 곡으로 이 곡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즉 콘체르토 그로소인데요. 콘체르토라는 게 독주 악기와 함께하는 협주곡인데 그로소는 큰 협주곡. 그래서 독주 악기가 한 대가 아니라 많은 독주 악기들이 함께 동시에 같이 연주하는 그래서 콘체르토 일반적인 콘체르토가 독주 협주곡이라면 콘체르토 그로소는 합주 협주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미니아니가 이번에는 코렐리의 라폴리아를 콘체르토 그로소 형식으로 만든 곡을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개의 바로크 바이올린과 바로크 비올라, 바로크 첼로, 더블 베이스, 챈발로 모든 악기들이 함께 그로소 큰 연주를 하는 이걸 통해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악곡의 형식의 발전 그리고 악단의 규모를 점점 더 부풀리면서 그만큼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악기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 되겠습니다.
네, 라폴리아 스페인 무곡 미칠 것만 같은 정신 나간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정말 아주 미칠 것만 같은 아주 혼을 쏙 빼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